2026년 1월 북극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넘기라고요. 협상이 안 되면 군사력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은 항상 옵션입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산악 특수부대 15명이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상륙했습니다. 독일 정찰대 13명이 바로 뒤를 따랐고요. 스웨덴에서 3명, 노르웨이에서 2명, 핀란드에서 2명이 파견됐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장교 1명도 도착했고 영국에서도 병력이 합류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납니다. 나토가 창설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동맹국들이 미국에 맞서 군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걸까요? 그린란드는 인구가 5만 7천 명에 불과한 얼음섬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0배가 넘지만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해안가 일부뿐입니다. 이런 곳에 트럼프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최대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걸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안보, 자원, 그리고 항로입니다. 먼저 안보입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거대한 방패로 덮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계획이에요. 영화에서 도시 위에 보호막이 씌워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파괴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북극이 꼭 필요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까지 어떻게 날아갈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북극 위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 레이더를 세워두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축구에서 골키퍼가 공을 빨리 보면 막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미사일 방어도 1초라도 빨리 발견해야 요격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국의 피투픽 우주 기지가 있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6,000명이 주둔했지만 지금은 150명 정도만 남아있어요. 이 기지가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지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 전체를 미국 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극의 군사적 긴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북극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북방함대는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수상 전투함 32척과 잠수함 33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절반이 이 북방함대에 배치돼 있어요. 무르만스크 지역의 주요 기지들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파드나야 리차 기지는 노르웨이 국경에서 55km, 핀란드 국경에서 115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에보 기지에는 보레이급과 델타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주둔하고 있고요. 세베로모르스크는 북방함대 본부이자 전략 폭격기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죠. 미국은 이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4나라와 양자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북유럽에서 47개의 군사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의 이발로 기지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곳에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 북방함대 기지까지 비행 시간은 3분에서 5분에 불과해요. 이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소련이 미국 바로 옆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소련이 미사일을 빼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반대예요. 미국이 러시아 코앞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때 미국이 느꼈던 공포를 이제 자기들이 느끼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원입니다. 히토류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희귀하고 대체가 어려운 광물이에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텔스 전투기, 정밀 유도 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을 돌아가게 하는 숨은 원료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해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면 미국 첨단 산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그린란드의 히토류 추정 매장량은 3,600만 톤입니다. 중국의 매장량 4,400만 톤에 근접하는 규모예요. 세계 8위 수준의 히토류가
이 얼음섬 아래 잠들어 있는 겁니다.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리, 니켈, 아연,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까지 다양한 광물이 묻혀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의 성허 리소시스가 그린란드 광산에 투자했어요. 북극권에서 GDP 대비 중국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중국의 자원 독점을 깨뜨릴 거의 유일한 카드인 셈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항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요. 북극 항로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가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카 해협,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죠.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 경로로 가면 약 22,000km입니다. 배로 32일에서 33일이 걸려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15,000km로 줄어듭니다. 32%가 짧아지는 거예요. 항해 시간도 18일 정도로 2주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로 가면 8시간 걸리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4시간 걸리잖아요. 시간이 줄면 연료비도 줄고 물건도 빨리 도착합니다. 물류회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2021년에 에버기브노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해에서 옆으로 끼어버린 적 있어요. 6일 동안 운하가 막혔는데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북극 항로는 이런 위험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린란드는 바로 이 북극 항로의 길목에 있어요. 이 섬을 장악하면 21세기 바닷길의 관문을 쥐는 겁니다. 항구를 만들고 물류 허브로 개발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720만 달러예요.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도 함께 사자고 의회에 제안했어요.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비밀 제안을 했습니다. 금 1억 달러의 그린란드를 팔라고요. 냉전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거든요. 덴마크는 거절했습니다. 이 자는 비밀에 붙여졌다가 나중에야 공개됐어요. 2019년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도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어요. 트럼프는 화가 나서 예정된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가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군사력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렇다면 그린란드는 어떤 곳일까요? 덴마크와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1721년부터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이죠. 1953년에 덴마크 왕국의 공식적인 일부가 됐습니다. 1979년에는 자치권을 얻었고요. 2009년에는 자치권이 더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광물 개발, 법원, 경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요. 덴마크가 맡는 건 외교와 국방뿐입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의 상처는 깊습니다. 2025년 9월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린란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이누이트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했어요. 약 15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시술 사실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원주민의 인구 증가를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2025년 9월 덴마크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린란드 사람들의 독립 열망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는 덴마크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만 미국에 편입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84%가 독립을 지지합니다. 언젠가는 덴마크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85%가 미국 편입에 반대합니다. 독립은 하고 싶지만 미국의 51번째주가 되긴 싫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것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2025년 3월 수도 누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약 1000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린란드 전체 인구가 57,000명이니까 인구의 약 2%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100만 명이 모인 셈이에요. 시위대는 도심에서 출발해 미국 영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린란드어로 구호를 외쳤어요. 위협과 침략을 멈춰라. 우리나라를 빼앗지 마라. 당신들은 환영받지 못한다. 피켓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시미웃이라는 북부 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린란드 국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조상의 땅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노래예요. 영사관 앞에서 국가를 부르는 건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린란드 의회의 의석을 가진 5개 정당 대표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트럼프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CNN 인터뷰에서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우리의 가치를 짓밟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말든 가져가겠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크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무례하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원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왔어요. 덴마크 외무장관 라르스 로에게 라스무센과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회담을 지켜봤어요. 결과는 완전한 결렬이었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어요. 덴마크 외무장관이 회담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야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도 변하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미국이 가져가는 편이 모두에게 낫습니다. 이틀 뒤 트럼프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관세였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의 관세 폭탄을 가하겠다고요.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겨냥한 협박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유럽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은 2026년 내내 그린란드에 더 큰 나토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덴마크 혼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함께 방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럽의 영토 주권은 절대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덴마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의 영토를 위협한다면 동맹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55%가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했습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는 무려 86%가 반대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동맹을 흔드는 건 결국 미국에도 해가 된다는 우려였죠. 이 상황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히토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중국산 히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서 원료를 사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개발되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된다면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동맹국이니까요. 중국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분산시킬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북극 항로는 더 직접적인 기회입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2주를 아낄 수 있다면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한국 해운업에는 새로운 황금 노선이 열리는 셈입니다. 2025년에 한국 정부가 북극 항로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쇠빙선도 중요합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이 필요해요. 쇠빙 LNG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쇠빙 LNG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쇠빙 LNG선 한 척 가격이 일반 LNG선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나토가 분열되면 미국의 동맹 신뢰에 금이 갑니다. 그 여파는 동아시아에도 미쳐요. 미국이 유럽 동맹국의 영토를 위협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도 배신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한 매입 대신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미국령 사모아나 마셜 제도와 맺은 자유연합협정 같은 형태로요.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특별한 안보, 경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미국은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히토류 개발권을 확보합니다. 그린란드는 대규모 투자와 안보 지원을 받고요. 덴마크도 체면을 지킬 수 있죠. 모두가 어느 정도 얻는 게 있는 타협입니다. 반대로 장기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유럽이 그린란드 파병을 늘리면서 나토 내부 균열이 깊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불신이 쌓이고 70년 동맹이 흔들립니다.
이 경우 가장 기뻐할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서방 동맹의 분열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니까요. 푸틴은 이미 나토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신화라고 일축하면서도 러시아의 북극 이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그린란드가 진짜 독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덴마크에서도 미국에서도 벗어나 완전한 자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란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거예요. 인구 5만 7천 명의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북극의 이 작은 섬이 21세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사일 방어와 희토류, 그리고 해상 항로, 이 세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저항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이 대결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든 북극은 더 이상 잊혀진 변방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격돌하는 새로운 전선이 됐습니다. 천조 원의 가치와 5만 7천 명의 자결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